안녕하세요. 닥터 시와입니다. 2011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라인은 그때까지 일본 사회에서 소통 방법으로 사용되던 전화나 문자라고 불리는 SMS의 문화를 바꾸어 버리고 말 정도로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네이버의 라인의 성장과 그 배후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본을 공략하기 이전에도 검색 엔진으로서는 물론 사진, SNS, 엔드라이브, 게임 등등 다양한 각도로 일본 도전을 했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일본 사회에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라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네이버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기능으로 새로운 공략을 시도했고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라인이죠. 현재 라인의 대표이사는 이데자와 다케시입니다. 이 시리즈 5번째 영상에서도 소개한 호리에 다카후미의 라이브 도어가 라인으로 넘어간 후 라인의 CEO가 된 이데자와는 와사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생명보험회사에서 시작합니다. 70여 명의 베테랑 세일즈 레이디를 통솔하는 것이 그와 그의 상사의 업무였죠. 아직 사회 초년생인 이데자와는 세상을 많이 경험한 중년 여성의 대부분인 세일즈 레디들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and give를 반복하는 과정이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데자와는 2001년 보험회사를 떠나 호리에 다카후미가 이끄는 온더 엣지로 이직을 합니다. 온더 엣지가 라이브 도어를 인수하며 회사명도 라이브 도어로 바꾸며 승승장구하던 중 호리에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라이브 도어가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 이데자와는 주변의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 회사를 흑자로 돌려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며 라이브 도어를 지킵니다. 이데자와는 이때가 엄청 충실한 시기였으며 그랬기에 같은 생각을 가진 동지들과 함께한 느낌이 있어 즐거웠다고도 회상을 하죠. 2007년에 라이브 도어의 사장이 되었고 결국 2012년 소멸의 길을 걷게 된 라이브 도어를 매수한 NHN 재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후 회사명이 라인으로 바뀌면서 2015년 4월 라인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며 현재에 이릅니다. 이데자와가 2014년 4월 라인의 새로운 대표로 취임하기 전 1년간 최고 운영 책임자를 역임하는 동안 라인 이용자들이 생활의 일부를 담당하는 라이프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라인의 기업 성장 방향을 금융으로 잡으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이데자와가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신중호 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라인 탄생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라인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최고 전략 및 마케팅 책임자인 마스다 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는 라인 자체를 창안해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 사람이 인생을 펼쳐가는 여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초등학생 때에는 특별히 중고등학교까지 혹은 대학교까지 쭉 붙어있는 사립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놀거나 무엇인가를 배우러 다닙니다. 중학생 때에는 방과 후에 클럽 활동을 활발하게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시험 준비를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 외에 방과 후에 클럽 활동 혹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한다면 입시 준비를 해야겠죠. 대학생이 되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보내다가 대학교 4학년에 들어서면서 취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인턴을 하기도 하는데 과학이나 공학 계열이라면 대개 취업 활동을 시작한 지 2-3달 만에 회사로부터 취업 내정을 받게 되고 인문계는 6월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후 졸업까지 평안하게 마지막 대학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회사에 취업, 그야말로 일반 사회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나 전문학교 등으로 진로를 정해서 각자가 지향하는 기술 등을 익혀서 프로의 세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마스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아니, 가정 환경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스다의 아버지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팔리는 물건이건 아니건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정수기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박쥐의 배설물을 수입하기도 했다는군요. 마스다의 아버지는 초등학생인 마스다에게 정장 양복을 입혀서는 그러한 물건을 팔아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린 초등학생이 물건을 팔러 다닌다면 주변 이웃이나 친척이었을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정수기 자체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어떻게 정수기를 판매할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스다는 정수기가 아니라 정수기의 물이 일반 수돗물보다 훨씬 질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며 처음에는 질 좋고 맛있는 물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친구와 공원에서 놀다가 집으로 데려가서 시원한 정수기 물을 마시게 하는데 당연히 공원에서 뛰어놀다 마시던 미지근한 물보다야 맛있으니 꼬맹이들이 집으로 가서 마스다의 집에 있는 정수기를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판매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초등학생이 이런 과정을 유도해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마스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팔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고객을 움직이는 거죠. 라인 또한 그의 그런 생각이 잘 나타나는 전략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before, after의 경계를 명확히 한 터닝 포인트로서 말이죠. 이건 또한 온라인 소통장의 게임 체인저의 주체로서 라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토대 위에 정렬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전화에서 컴퓨터로 소통의 장이 쉬프트하고 점차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쉬프트.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넘버 원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물결을 타야 하는 타이밍이 맞아야겠죠. 마스다는 전화에서 컴퓨터로 쉬프트되는 과정을 기그로 불리는 괴짜 기술자들이 주도를 했다면 스마트폰으로 쉬프트되는 과정의 이노베이터와 초기 사용자 그룹은 여성이 이끌 것이라고 보았고 그 타겟층을 파고들 전략을 세웠죠. 라인이 일본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변화를 모르는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한 오픈에서 아는 사람과 소통을 하는 클로즈드,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에서 감정이나 기분으로 전환되고 문자에서 이모티콘과 같은 스티커로 옮겨갈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당시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일본 사회에도 퍼지기 시작하고 있던 때였는데 마스다는 일본 사람들 중에는 컴퓨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SNS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SNS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러한 가상사회에서 불편 없이 소통을 하는 오픈 상태이며 그런 의미에서 클로즈드란 지인이라 하여도 SNS와 같은 가상사회에서 소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상사회로의 접근성이 유연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으며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면 그들의 성향과 바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발상법을 택했습니다. 또한 마스다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연계하지 않고 각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와 연계를 한 데에는 일본 특유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보이고 또 쉽게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특성을 고려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성 사용자들은 이러한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비즈니스 관계나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하여 감정이나 당시의 기분, 상황 등을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 스티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스티커를 카카오톡은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 스티커 사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크게 나뉘었는데 실제로 재미삼아 스티커를 크게 만들어 전송을 해본 결과 반응이 좋아서 재미라는 특성이 있다면 스티커 사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 정도는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군요. 라인의 스티커 중 대표 캐릭터 중의 하나인 문이라고 불리는 이 스티커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디자이너가 만든 것으로 이 아르바이트 사원은 뒤에 정직원이 되었다고 하죠. 초기 라인 스티커는 특히 라인 프렌즈라고 불리며 자체 숍도 있는데요. 문 말고도 문의 부모님, 코니, 브라운, 제임스, 세리, 제시카, 또 역할이 다른 문의 상사가 있습니다. 라인 스티커는 현재도 증식 중이죠. 그러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많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 스티커와 라인끼리의 무료 통화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무료 통화 기능으로 라인이 세간의 화제가 되며 이용자가 늘어나자
CM을 활용하여 이용자 확대를 유도했는데 이때도 젊은 여성을 마케팅 타깃으로 하였죠. 세계의 모든 사람과 정보, 서비스의 거리를 줄인다는 의미의 Closing the Distance를 라인의 회사 미션으로 하는데요. 라인이 일본 최대의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게 된 계기는 2011년 동일본 지진과 트남이었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직후에는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곳에 물자가 부족하다와 같은 정보를 주고받는 데 활용이 되었으나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 친지, 친구와의 생사 확인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대자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공개적으로 정보가 오고 가는 반면 생사 확인은 아는 사람 사이에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이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통감을 하게 되었죠. 2011년 4월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서 2달 후인 6월 23일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2, 3개월이라는 기간에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 직후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필사적으로 개발에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대자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스탬프와 무료 통화 기능은 당초에는 없던 거였습니다. 스탬프는 어느 날 디자이너가 크기가 큰 스티커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확신에 차서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반신반의하며 데모판을 만들어 시험 가동을 했더니 중고 여학생들 사이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와서 세상 빛을 보게 된 거죠. 거기에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던 그 해의 10월 아이폰 4S가 발표되면서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보급되던 시기와 겹쳐 라인 유저가 다른 유저를 불러들이는 효과를 통해 황금의 한 달이라고 불리는 기간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라인은 국가적 재난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하는 이의 생사 확인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냈기에 아는 사람끼리의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으로 선두에 나서게 된 거죠. 소통 방식의 혁신을 이끈 라인은 일반 사단법인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 주최 모바일 프로젝트 어워드 2012에서 모바일 플랫폼 솔루션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재단법인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 주최의 2012년도 굿 디자인상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또 한국공학 한림원 2012년 한국을 빛낸 25의 과학기술 산업성과에 선출되는 영광도 안았지만 문제점과 사건 사고에도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던 2012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공갈, 협박이나 원조교제, 성매매와 같은 성적 범죄에 라인이 많이 악용되었다는 점, 라인의 어카운트에 침입해서 본인인 척 사기를 친다거나 개인정보 누출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사춘기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대도 그렇지만 왕따 일본어인 이지메를 하는 연락도구로 라인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넷 이지메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한 만큼 일본의 문부성에서는 청소년들의 라인 사용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4월 3일 라인은 개인정보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SOC2, SOC3, 시스트러스트라는 세 종류의 보증보고서를 세계 처음으로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증보고서는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에 관한 내부 통제관리 시스템의 국제인증과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와 캐나다 직거회계사협회 제정의 5가지 기준에 근거해 독립한 외부 감사 기관이 검증을 하는 것으로 이 SOC 보증보고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com 등도 취득한 것이죠. 한편 한국의 네이버는 불과 며칠 전 팬쉽이라는 중소기업의 컨셉과 상표를 슬그머니 도용을 한 것으로 뉴스에 나와서 무척 실망스러웠는데요. 치열한 경쟁 시대의 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 중에는 이미 세계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유저의 능력과 수준 또한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건전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2020년 3월 말 현재 라인은 활발하게 사용 중인 사용자가 8,400만을 넘습니다. 이 수는 2020년 3월 1일 현재 일본 인구 1억 2,595만 명의 67%에 해당하는데 일본이 초고령자 사회임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10대부터 60대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가 라인을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라인 사용자가 많은데요. 2020년 1월 14일 기사에 의하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본, 태국, 대만에서는 라인을,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중국에서는 QQ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다운로드 인스톨한 숫자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이용자 수가 일본 인구의 67%이니 당연 광고주들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채널로 라인 대화창 위에 표시하는 광고로 그 존재감은 크죠. 라인은 2016년 7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도 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앱으로 일본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적으로 라인 카메라, 라인 맵스 for indoor, 라인 몰, 라인 애드, 라인 알바, 라인 카드, 라인 툴스, 라인 뮤직, 라인 페이, 라인 택시 등등 25개의 기능을 추가해 왔습니다. 라인의 사장 이대자와는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1950년에 약 75년이었다면 현재는 포춘 500에 나열된 기업들조차도 평균 수명이 약 15년까지 짧아졌다고 지적하며 글로벌화나 기술의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탄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생존 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기존의 사업을 지키는 데만 마음이 급급해서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것은 서서히 하지만 기업의 확실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반영된 라인은 모바일 페이먼트나 AI,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거래 데이터 기술을 의미하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 등에 대담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라인만의 커뮤니케이션을 축으로 하는 가치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라인의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Financial Technology, 줄여서 핀테크, 금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라인, 앞으로의 성장이 궁금한 기업입니다. 일본의 네트 산업의 흥망성쇠 이야기 시리즈는 이번 편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